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개념, 그 시작이 고대 문명의 탄생과 함께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도 믿고 따르며 때로는 고민하고 의지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고대 문명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수메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늘 보며 신의 존재를 상상했고 거대한 신전을 세워 신에게 곡식을 바치며 공동체를 만들었죠. 종교는 단지 믿음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국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탱하는 하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수천 년 전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요한 밤에 어울리는 고대 이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 문명의 시작과 종교의 탄생.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출현. 인류의 역사가 250만 년이라고 할 때 인류는 249만 년간 수렵 채취 생활을 했습니다. 인류 사의 99.9%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 과정이었죠. 인류의 발전 동인이 먹이사슬 추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역사에선 먹거리가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처음 두 발로 걸었던 호모 에릭투스는 먹을 것을 구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 야생동물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었죠. 신석기 혁명인 농경이 가능했던 것도 구석기 시대 후반부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양분 덕에 발육이 좋아지고 뇌 용량이 커지면서 지능이 발달했으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류는 불로 야생동물을 제압할 수가 있었고 나중엔 불로 광석을 녹여 무기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불이 최초로 인류의 숭배 대상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는 먹이 사냥 과정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빙하기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 초기 인류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으면서 자연에 대한 공포와 경외감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죠. 또한 사냥을 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 세계 외에도 죽은 자와 죽은 동물의 사후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유목민과 정주민의 투쟁. 빙하기가 기원전 12,000년경에 끝나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무렵 동토의 툰드라 지대가 북생하면서 그 자리엔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동쪽에서는 바이칼 호수 근처와 남쪽엔 거대한 초원이 만들어졌고, 흑해가 해수면 상승과 대홍수로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북쪽과 동쪽 지역에 코카서스 초원이 형성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렵 채취만으론 살기 어려워진 인류는 다른 생존 방식을 찾아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수렵을 잘했던 사람들은 초원으로가 유목민이 되었고요. 최초의 열을 였던 사람들은 강하류 태적지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정주민이 된 것이죠. 이른바 유목문화와 농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 근처 초원에는 몽골로이드계 유목민족이, 흑해 근처 코카서스 초원에는 코카소이드계 유목민족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대 요소는 마실 물과 먹을 거리, 그리고 소금이 됩니다. 유목민족은 강가나 오아시스 근처 초원에서 목축을 하면서 동물의 젖과 피 속의 소금기로 이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정주민들은 주로 강하류 퇴적층에 모여 농사를 지으면서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 등 해초류를 채취해 소금 문제를 해결했죠. 석기 시대 유적지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것이 간빙기 초기에 육지에 쌓여 있던 두꺼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무려 122m나 높아졌죠. 이때 바닷가 저지대는 물에 잠기면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의 털을 잡은 정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을 것입니다. 초원의 유목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 역시 목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옮겨 다녔는데 기후변화로 지형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자 톤드라지대가 북상하면서 숲과 초원 역시 북상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사막화 현상까지 진행되면서 목초지는 점점 줄어들고 유목민족 간의 투쟁은 격화되게 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유목민족은 주기적으로 정주민족의 터전을 침략해 식량을 약탈하기 일쑤였고요. 인류의 역사가 먹거리 쟁탈전의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유목민과 정주민 간의 기나긴 투쟁과 협동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죠. 유목민의 종교와 정주민의 종교가 또는 정복민의 종교와 피정복민의 종교가 서로 투쟁하며 배척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의 종교로 커왔습니다. 지금부턴 그 기나긴 여정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구석기 시대 샤머니즘의 출현. 2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인류 문명사는 시작됩니다. 인류 문명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암흑 속으로 역주행하기도 하죠. 인류 문명의 암흑기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일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나 실감하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인류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것도 있죠. 소행성 충돌이나 초화산 폭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사건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닥쳐올 비슷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승자의 관점에서 본 종족 간의 투쟁의 기록이라는 접근 방법보다 더 나아가 인류 생존의 본질적인 요소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먹이사슬의 변천, 민족의 대이동, 교역로의 확보 전쟁, 해양민족과 대륙민족 간의 갈등, 기존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거시적인 요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의 근원, 두려움, 빙하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7만 5천 년 전에 발생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가 현생 인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추위가 닥쳐오고 먹을 것은 떨어져 가고 주변에 널려 있었던 풀과 과일들 그리고 협곡에 사냥했던 사냥감들도 이미 다 사라졌죠. 추위와 기아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기후가 다시 따뜻해지고 푸른 풀과 사냥감들이 돌아왔을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인간은 거의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인은 초대형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유명하죠.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수마트라 섬에 토파라는 거대한 화산이 있는데요. 이 화산은 7만 4천 년 전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격렬하게 폭발했죠. 초대형 폭발의 후유증은 지독합니다. 수백 도가 넘는 뜨거운 화산 분출물이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죠. 회색먼지가 하늘을 덮었고 무려 10개월간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때문에 북반구의 전체 식물 4분의 3이 말라 죽었고
이를 먹이로 삼는 초식 동물들도 점점 굶어 죽었습니다. 인류의 선조인 호모사피엔스도 멸종 위기에 직면했던 거죠. 그 폭발의 흔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 섬에서도 발견됩니다. 인도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화산재가 쌓여 있는데요. 그 두께는 1에서 3m, 많게는 5m까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산재는 8,937km 떨어진 남아프리카 해안까지 날아갔고요. 빙하기의 도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여러 이론이 대립하는 중입니다. 초대형 화산이 폭발하거나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할 때 엄청난 먼지가 햇빛을 반사하여 지구 온도가 하락했다는 설이 그 하나이죠. 특히 가장 최근에 유력한 설은 초대형 화산 폭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만 년간 두 번의 큰 빙하기가 있었는데 7만 4천 년 전의 토바 화산과 2만 5천 년 전의 옐로스톤 타포 화산의 폭발이 원인이었다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왜 화산 폭발이 빙하기의 원인이 될까요? 화산이 폭발할 땐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이 이산화황이 대기 중 수증기와 결합해 황산염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이 태양광선을 반사하게 되는 거죠. 하여 햇빛이 지표에 닿지 못해 대지는 어두움에 쌓이고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열순환 체제가 먹통이 되는 거죠. 게다가 토바 화산 정도의 큰 폭발이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성층권은 대륙권과 달리 공기순환이 되지 않죠. 한번 성층권에 자리 잡은 화산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편서풍을 타고 서서히 지구안을 뒤덮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200년 전인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로 1년간 이 지역의 여름이 사라진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탐보라 화산보다 100배 이상 강했던 토바 화산 폭발은 전체 지구 평균 온도를 5도 이상 낮춰 혹독한 겨울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 대형 포유류가 멸종당한 거고요. 과학자들은 이후 지구 온도가 지역에 따라 7도에서 17도나 떨어지면서 빙하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했던 수십만 명의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을 피하지 못했고요. 과연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는 대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그 숫자는 600에서 3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초기 인류는 이런 두려움과 혹독함, 그리고 강추위 속에 살아남게 된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때 바닷가에서 조개와 해초를 채취해 먹은 극소수의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인류사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단백질 먹거리와 소금이 인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던 거죠. 그 뒤 석기 시대의 초기 인류는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인류의 4대 문명 역시 모두 바닷가나 강 하류에서 탄생하였고요.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은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토바 화산 폭발 이후 지구상 호모종들의 명암이 엇갈리게 됩니다. 현생 인류는 인구수를 회복하고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반면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종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들은 개체수가 줄어든 만큼 유전자의 다양성도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병과 환경 변화에 취약해졌죠. 이제 그들이 살던 땅에 현생 인류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리를 내주고 지구상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현생 인류가 다른 종을 제압하고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패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종보다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강했습니다. 간단한 의사표시를 뛰어넘어 자기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결국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해 7만 4천 년 전에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났으며 유럽에서는 호모 네안데르탈인을, 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를 대체하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그들을 대체했다는 교체 이론과 일부는 성적 접촉에 의해 교배했다는 교배 이론이 있는데요. 교배 이론에 의하면 현생 인류에 남긴 그들의 DNA는 겨우 1에서 4%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화산 폭발 가능성. 과거에도 초대형 화산 폭발은 여러 번 있었죠. 이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한 적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1억 7천만 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멸종한 것도 6,500만 년 전 에베레스트 산만한 소행성과의 충돌과 초대형 화산 폭발의 합작 결과였다고 하죠. 이때 지구상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공룡 대신 포유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포유류에서 진화해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 분화되었습니다. 사실 토바 화산은 7만 4천 년 전에만 폭발한 것이 아니고 120만 년 전부터 총 4번의 파괴적인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바 화산은 활화산이라 앞으로도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구상에는 토바 화산과 같은 등급이거나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초화산이 1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6개가 폭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7만 4천 년 전 멸종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거죠.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가 줄어들고 건기가 늘어나 가뭄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광대한 지역이 메말라가는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었고요. 당시만 해도 유럽 대륙은 쇼베 동굴벽화에서 보듯 사자와 코뿔소, 매머드와 들소떼가 살았던 아열대성 기후의 초원 지역이었습니다. 1994년에 발견된 소베 동굴벽화는 가장 오래된 동굴벽화로 알려졌던 라스코와 알타미라 동굴보다도 1만 5천 년이나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회화 작품 중 하나로 그림 수준이 원시인들이 그린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세련되기도 했죠. 동굴 입구가 붕괴되어 2만 년 이상 고립되어 있었던 덕분에 그림은 다행히 훼손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등도 예전엔 기림과 사슴떼들이 풀을 뜯어먹던 초원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런 초원 지역이 사막화로 인해 서서히 줄어들고 초원 동물들도 풀을 찾아 이동하자 구석기 인류들은 사냥감을 쫓아 같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막화 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갈수록 사막들의 넓이가 더 커지고 1년에 60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땅은 무려 지구 표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특히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진행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표적인 피해가 바로 가문 확대에 따른 물 부족과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현상이 되겠죠. 구석기 시대 빙하기에 동굴 인간. 구석기 시대는 추운 빙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집을 지을 줄도 몰랐죠.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여름은 짧았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산맥은 물론 평지까지 이어져 있었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원시인들이 추위와 바람, 비를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동굴을 생활터전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다고 내내 동굴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햇볕이 좋은 계절엔 바깥에 움막을 짓고 살기도 했고요.
사냥을 위해 숲과 초원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혈거인, 곧 동굴인간이라 부르는 거죠. 이 동굴인간이 발명한 것이 언어가 됩니다. 이로써 서로 소통하고 협동해 큰 동물을 사냥할 수가 있었죠. 이들이 발명한 또 하나의 행위가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일이었는데요. 동굴 벽면엔 이들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매머드도 있고 송곳니가 굽은 코끼리도 있고 빙하기에 살았던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뛰어난 사실적 묘사로 마치 살아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생동감까지 느껴집니다.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살아남은 이유. 오늘날의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3만 년 전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사람을 묻는 매장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에 많이 가까웠죠. 그러다 마침내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의 화석은 1868년 프랑스 크로마뇽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되어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릅니다. 약 4만 년 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사람들로 오늘날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외모였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수렵과 어로 생활을 했다고 하죠. 현재까지 발견된 27개의 인간종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별반 특출나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살아남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 해답을 사피엔스의 첫 번째 혁명인 인지혁명에서 찾았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외에도 현생 인류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강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크로마뇽인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먹거리 사냥 경쟁에 앞섰고 추위를 견뎌내는 지혜에 앞섰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의 무기란 나무를 불에 서서히 말려 단단하게 만든 무거운 찌르개와 나무 몽둥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찌르개는 말 그대로 찌르는 무기였죠. 그래서 사냥할 땐 근거리에서 찌르고 몽둥이로 패서 동물을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냥을 해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이에 비해 호모사피엔스의 창에는 날카로운 석촉이 달려 있어 더 치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게 또한 가벼워 15m까지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가벼운 창을 여러 개 가지고 사냥을 했죠. 더구나 크로마뇽이는 활도 갖고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단궁이었지만 화살은 보통 60m는 날아갈 수가 있었죠. 이렇듯 활과 창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원거리에서 사냥이 가능했고 현생 크로마뇽이는 집단 사냥에 능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함께 번성하던 때는 마지막 빙하기가 되죠. 그들은 살인적인 추에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 6개월에서 9개월에 달했다고 하죠. 그런데 토착민인 네안데르탈인보다 아시아에서 온 호모사피엔스가 혹독한 추위를 더 잘 견뎠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도구 중 하나인 바늘을 만들어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끌로 뿔과 뼈를 손질해 가는 바늘을 만들고 바늘에 바늘귀를 뚫고 가죽끈을 실로 사용해 다양한 짐승의 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옷이 그들을 빙하기에서 구해준 셈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햇빛을 더 잘 받기 위해 남양 움막을 지을 줄 알았고 진흙과 돌로 화덕을 만들 줄도 아는 영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골각기는 낚싯바늘 이용한 낚시도 가능하게 해주어 강가와 연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떼목을 만들고 강을 오르내리며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는 점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창의력을 길렀고
기술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를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는 인류의 복잡한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장해주는 창고가 되었고요. 우리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해주듯 이 문화 또한 전해주게 된 겁니다. 구석기 시대 샤머니즘의 출현, 빙하기와 간빙기를 극복하고 사막화 현상 속에서도 살아남은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자연현상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자연과 자연 현상에 대한 경외감과 경배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처럼 인류 문명사에 등장한 대부분의 종교의 원초적인 형태는 자연과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다신교였습니다. 그 시작을 샤머니즘이라 하죠. 그러면 이 샤머니즘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죠. 당시 크로마뇽인의 주된 사냥감은 들소였고 술록과 야생마, 심지어 매머드 또한 사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힘과 위험으로 가득 찬 자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사냥하고 또 사냥을 하였죠. 사냥을 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도 영혼을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 사람들 간의 협력 관계에 있는 생명체로 대접했죠. 이는 죽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글벽화를 보면 인간과 동물의 정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간과 동굴이 사는 자연 세계 너머 초자연적인 힘, 조상들과 동물들의 혼, 신령과 정령 등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샤먼은 무아지경에 빠져듦으로써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고 여겨졌죠. 하여 샤먼이 제의를 올려 사냥할 때 죽거나 다치지 않게 돌봐주기를, 사냥당한 동물들의 혼이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샤먼은 곧 사냥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로써 인류 최초의 종교인 샤머니즘이 탄생했던 겁니다. 초원 유목 문화의 확산, 인간 네 발 달린 친구를 넣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전, 인간은 최초로 네 발 달린 친구를 얻게 됩니다. 동북아에서 늑대를 길들여 개로 순하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개는 염소와 양떼를 몰아주어 인간 사냥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양을 길들여 목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친구가 되었죠. 그 뒤 염소, 양, 소, 돼지, 말, 낙타의 순서로 가축화가 진행되었고요. 그렇게 초원에선 전문적으로 개를 이용해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유목민족이 등장하게 되죠. 참고로 전 세계에 퍼진 개의 조상은 동부가 회색 늑대라고 합니다.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200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500종이 넘는 개의 DNA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의 개의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개가 가장 오래전에 가축화되었음을 시사하죠. 이처럼 늑대는 1억 5천 년 전에 처음으로 동북아에서 사육되어 1억 4천 년에서 8천 년 전 사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후 초원 유목 문화의 본격적인 출발은 말을 길들여 타고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앤서니에 의하면 소와 양의 목축은 기원전 5200에서 5000년 사이 고카서스 초원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죠. 그 무렵 코카서스 초원에선 야생말이 많이 살았는데요. 전 세계 야생말의 40%가 이 지역에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코카서스 유목민들은 목축을 하면서 황소로 땅을 갈기 시작했고 나중엔 말을 길들여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말의 체구가 작아 타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원엔 두 종류의 야생말이 있었는데 작은 쪽은 키가 60cm에 불과했고 큰 쪽이 1.1m 내외였다고 하죠. 유목민들이 우성교배를 통한 종자 개량으로 체구와 키를 키워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4500에서 4200년 무렵이라고 하고요. 그 뒤 말을 길들여 타고 다니기 위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발명되었고 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육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련술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마의 발명은 효율적인 목축에 도움이 되면서 이동 또한 쉽게 해주었죠. 한 사람이 양치기 개를 데리고 양을 돌볼 경우 보통 200마리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더하면 500마리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초원의 목축 규모와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초원 유목민족이 널리 확산된 배경에는 기원전 4200년 무렵 피오라 변동이라 불리는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 정상에 있었던 빙하가 피오라 하곡으로 밀고 내려와 붙여진 이름이죠. 이후 극심한 추위가 몰려와 초원 지역의 불이 모자르게 됐습니다. 코카소스 초원의 기마민족 중 일부는 기원전 4200에서 4100년 무렵 소떼를 이끌고 정주민이 사는 흑해 서부 연안 도나우강 하류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었죠. 또 하나 이들을 끌어들인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구리에 있습니다. 코카소스 유목민들이 내려오자 그 지역에 살던 정주민들은 이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도나우강 하류를 비롯한 흑해 서부 연안은 이미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었죠. 일례로 당시의 대표적 유적지인 불가리아 동부 흑해 연안의 바르나 무덤들에서는 금으로 된 물품만 3,000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엔 황금 문화가 번성했던 것이죠. 그 밖에도 기원전 4500에서 4100년경 대체로 비슷한 톡이나 가오, 여성상을 가진 수천 개의 거주지가 흑해와 인접한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 여신 숭배 문화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목민들에게는 목축의 증가로 빈부격차와 더불어 계급 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많이 거느린 부족의 지도자는 정권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말 위에서 휘두르기 좋은 이 무기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등장한 정권은 초기에는 신분 표시의 물품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활과 더불어 기마민족의 무기로 쓰이게 되죠. 정권은 마상에서 적의 두개골을 부서뜨리는 일종의 돌로 만든 철퇴와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강을 따라 이주 지역을 넓혀가면서 기원전 4200년에서 3900년 사이 전쟁과 혼란의 길을 틈타 동남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게르만족과 라틴족의 선주민이 되어 훗날 바다의 사람들이라고 불린 인도 유럽어족과 합쳐져 오늘날의 게르만족과 라틴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 수레, 언어의 전파.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물건 중 하나는 바퀴가 됩니다. 바퀴를 이용해 수레를 발명한 것은 수메르 사람들이지만 이를 전파한 것은 초원의 유목민들이 되었죠. 코카소스 초원의 유목민이 말과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주변으로 길들인 말과 수레가 전파되게 된 것이죠. 또 그와 함께 그들의 언어 또한 확산되고 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들로부터 말, 수레의 전파와 함께 인도 유럽어가 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라톨리아 고원의 히타이트어, 이란 고원의 아베스타어, 인도의 산크리스트어가 차례대로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한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가 되죠. 히타이트는 역사의 기마 민족으로 처음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300에서 2000년 아카드, 구틴, 우르 사망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3등분해 다스리던 때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서 온 히타이트인은
아나톨리아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8세기 아나톨리아 고원의 지배자가 된 히타이트는 말과 전차로 북시리아를 정복하고 바빌론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후 히타이트인은 미타닌을 속국으로 하고 북시리아의 세력권을 흡수하여 이집트를 능가하는 대국이 된 것이죠. 히타이트는 기원전 14세기경에 절정기에 들어섰는데요. 당시에 아나톨리아의 대부분, 레반트 지역의 북부, 남쪽으론 리타니강 하구, 동쪽으론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장악한 이른바 대제국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철기 시대의 시작. 원래 히타이트는 청동기 국가였습니다. 아나톨리아에는 청동 제작에 필요한 주석이 나지 않아 아시리아 상인들을 통해 주석을 공급받던 때였죠. 이런 히타이트가 철기 시대를 연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청동이 부족하자 철광석을 녹여 뭔가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불의 온도가 높지 않아 철광석이 완전히 녹지가 않았습니다. 하여 철광석을 완전히 녹여 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불에 달군 잡새를 두들겨 철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철의 녹는 점은 섭씨 1538도에 달합니다. 구리의 용융점보다 500도쯤 높은 거죠. 당시 히타이트인의 철을 넣는 방법은 철광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선초를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주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엔 그 정도로 높은 온도를 만들지 못했죠. 겨우 700에서 800도 정도의 연철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연철은 단련할 수 있는 철이라는 뜻이었는데 히타이트는 이 연철을 단단한 철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던 거죠. 그들은 이 연철을 목탄을 써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 이물질을 제거하면 강한 철, 곧 강철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수채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를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철에 있었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단단한 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같은 인도 유럽 어종 유목민족에게 철기 문명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히타이트가 500년 이상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을 이끄는 짐수레를 개량해 전쟁에 쓸 수 있는 기동력 좋은 전차를 만든 데 있습니다. 고대에서 적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는 멀리 날아가는 화살과 가볍고 빠른 전차가 되었죠. 활이 나무로 만든 단궁에서 물소의 뿔과 결합된 복합공으로 발전한 것이 기원전 2300년경. 이로써 화살의 사거리가 단궁의 경우 60m 정도였던 것이 복합공의 개발로 150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히타이트 전차는 기원전 18세기 말부터 사용되었으며 히타이트 최초의 왕 아니타는 40대의 전차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전차가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증거로선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 뒤 기원전 15세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마티니와의 싸움에서 히타이트 전차는 기동성이 뛰어난 이륜 전차로 재개발됩니다. 히타이트의 3인승 전차는 궁수와 투창병을 태우고 다닐 수 있어 보병의 엄호 없이도 단독으로 기습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히타이트는 이륜 전차와 철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겁니다. 호메로스 시대, 문명의 몰락과 탄생. 기원전 3000년경부터 소아시아로 건너온 히타이트인은 기원전 18세기 왕국을 세운 후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해 번영을 노리다 기원전 1200년경 외적에 의해 갑작스럽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가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그건 히타이트의 멸망뿐만 아니라 미케네와 크레타 문명이 유린되고 키프러스와 가나안이 침략당하며 바빌로니아와 카시스 왕조, 이집트의 신왕조가 교체되는 등의 청동기 문명 전체가 동시에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청동기에 종말을 쓴 역사학자 로버트 드로스는 청동기 시대의 붕괴를 서로마 제국의 멸망보다 처참했던 고대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묘사했죠. 기원전 1200년경에서 1150년 사이 도시들이 하나씩 파괴되고 무역로가 끊겼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집단 이동하는 등 융성하던 문화는 벼랑간 붕괴돼 버린 것이죠. 이 모든 재난이 불과 50년 사이에 벌어졌던 겁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민족이 우후죽순 등장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죠. 역사는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렀는데요. 학자들은 이 암흑기를 호메로스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학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때문이었죠. 저자인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방랑 시인인데 그의 작품을 통해 트로이 전쟁과 소아시아 상황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메르 문명과 다신교. 기원전 5500년 무렵 대홍수가 지나간 이후 유프라테스 강 하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도시국가 에리두가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5300년 수메르 문명의 시작이었죠. 먼저 문명이 시작된 강 하류 지역을 수메르라 부르고 뒷날 발전한 강 상류를 포함해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 칭합니다. 수메르어로 유프라테스는 큰 하천, 티그리스는 창처럼 빨리 흐르는 하천이란 뜻인데요. 수메르에는 자연스럽게 유속이 느리고 수량이 풍부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농사를 지으며 여러 마을을 이루었죠. 이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도시국가들이 연이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탄생은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수렵 채취 생활의 종말은 물론 인류가 정착해 이룬 농경 생활마저 뛰어넘어 효율적인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도시국가의 탄생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도시의 탄생은 농업과 어업 위주의 사회를 지나 상업과 교역 위주의 사회로 진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둘째, 인류 문명사 자체가 도시화의 역사로 대변될 만큼 도시화는 문화와 문명 발전의 중요한 견인처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약탈과 전쟁 또한 빈번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거래와 약탈이 혼재된 시대였죠. 불행하게도 인류는 전쟁을 통해 많은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업이 시작되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뿌리가 되는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에서 자라던 야생 밀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야생밀을 채취하며 수렵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 일부가 강 하류로 이동해 비옥한 퇴적층을 이용해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맨 처음에 재배한 농산물이 보리와 밀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근동 지역의 많은 지배종을 연속종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무렵 원시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그러나 남는 식량, 곧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이를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급의 출현이자 빈부격차의 출현이 되죠. 그 뒤 사유제도가 나타나 수메르에서는 밀 생산량에 따라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계급 분할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커져가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통치 수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잉여가 가져다준 선물, 문화. 농경사회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잉여 생산물은 분배 과정에서 계급 사회를 탄생시켰지만 문명 발달의 기폭제로도 작용했어요. 우선 잉여 생산물로 인해 기아가 해방됐으며 식품의 저장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건조나 소금에 의한 염장 등 식품을 장기간 보관했다 먹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죠. 또한 잉여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상거래와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생산, 소비, 교환으로 일컬어지는 경제가 바로 이때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그뒤 인류는 먹이사슬 추적에서 점차 자유로워졌으며 나아가 경작이 시작되자 잉여 시간을 활용해 문화와 문명의 싹을 갖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경작을 뜻하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경작이 가져다준 풍요가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꾸준히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후퇴하기도 했죠. 후기 청동기 문명의 붕괴가 그러했고 중세 서유럽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명이 퇴보한 시기를 암흑기라고 불렀고요. 다만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바로 그런 시기이고요. 우바이드기. 수메르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동쪽의 아시아로부터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하죠. 그들은 처음에 티그리스강 상류 자그로스 산맥 북쪽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기원전 5300년 무렵 도시국가 예리두가 탄생했죠. 그뒤 우루크가 예리도 문명을 출하할 때까지 약 800년의 시기를 우바이득이라 부릅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문화가 벽돌과 채색 토기가 됩니다. 이는 불의 온도를 고온으로 끌어올리는 불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음을 의미하죠. 이후 벽돌의 대량 생산으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바퀴의 발명을 토대로 물레와 수레가 만들어집니다. 우바이드기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불을 다루는 기술이 문명을 창조하다. 수메르인은 농업 작물로 주변 문명과 활발한 교역을 했습니다. 우선 수메르에서는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이 없어서 아마누스 산에서 나무를 빼어오고 멀리서 돌을 가져야만 했죠. 그래서 곡물과 옷감을 갖고 목재나 석재, 금속 등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는 조건부터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환경이 척박해 가진 것이 없어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제주권 만들어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부터 교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문명사를 들여다보면요. 문명은 풍요로운 곳이 아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발전해 갑니다. 그뒤 수메르인은 나무와 돌을 멀리서 가져오는 대신 무언가 이를 대체할 것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진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던 거죠.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로써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벽돌을 쌓아 올려 집을 짓고 수로를 건설해 관계 시설을 만들고 이 벽돌 하나로 도시를 만들고 성벽을 쌓아 도시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를 열다. 이렇듯 도자기를 굽는 불 조작 기술이 청동기 시대의 야금 기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원전 4500년경 수메르에서 발달한 야금술이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수메르의 도시화를 가속했죠. 다만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무기의 발달로 약탈과 전쟁이 빈번해졌죠. 그뒤 기원전 3000년 무렵에는 청동이 중동 지방까지 널리 알려지고 유럽에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원전 2000년대 청동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의 영국 코널에서 대규모 광산이 개발되어 주석이 수입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시기에 생산된 청동기의 상당량이 여기서 채굴된 주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대륙의 본격적인 청동기 문명이 꽃피우게 되었죠.
수메르의 정령 신앙, 에미니즘. 유목민족의 종교가 수렵 생활과 관련 깊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서 출발한 반면, 정주민족의 종교는 농경 생활과 관계가 깊었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과 기후를 관장하는 신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메르인들은 농경 생활에 필요한 정령 신앙을 믿게 되었죠. 정령 신앙, 해와 달, 강과 같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불, 바람, 벼락, 계절과 같은 자연현상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자연신들을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 신앙교리가 서서히 만들어졌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 다신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예르도의 신, 엔키. 도시국가가 생겨나면서 약탈과 전쟁이 많아졌죠. 농사 위에 전쟁과 지혜를 주관하는 신이 필요해진 겁니다. 또 상인들과 먼거리 항해사들을 위한 신들도 필요했습니다. 도시국가의 집단 규모는 전쟁 시 전투력을 의미하는데, 종교는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구성원의 단결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죠. 이로써 종교에 대한 열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전의 규모가 커지고 숫자도 늘어만 갔습니다. 수메르 종교는 다신교인데요. 여러 신을 믿으면서도 자기 도시국가에 맞는 신을 선택해 수호신으로 섬긴다는 의미에선 일신교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도시국가 예르도의 수호신은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가 되죠.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엔키는 아눈나키 50명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토목 기술을 총동원해 최초의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기라 불리는 작은 신들이 심한 노동 때문에 봉기하자, 엔키는 그들의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창조하게 되죠. 한편 배다른 형제 엘릴은 자기 편을 이끌고 내려왔고, 엔키의 토목 기술을 이난나라는 여신의 미인계로 훔쳐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엔키의 도시 예르도에서 이난나의 도시 우루크로 권력이 넘어가던 시대를 반영한 신화로 보고 있죠. 수메르 창조 신화. 수메르 신화에서는 우주 창생 신화와 하늘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메르 신화는 이후 메소포타미아 신화 전반에 영향을 끼쳐 그 내용이 아카드, 바벨로니아, 아시아를 비롯해 유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민족의 신화와 종교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불이라고 상상했던 거죠. 수메르의 창조 신화에도 원시바다가 모든 창조의 근원이었고요. 원시바다 남부로부터 하늘의 신 안과 땅의 신 키가 태어납니다. 곧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우주가 생겨났죠. 수메르인은 우주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타원형의 돔 형태라고 상상했습니다. 지상의 땅이 돔의 하부, 곧 타원형의 중간층이고, 땅 아래에 압수라 불리는 큰 샘이 있고, 그 밑엔 인간이 죽으면 가는 지하 세계가 있다고 믿었죠. 하늘신 안과 땅이신 키는 처음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는데, 이 둘이 결합해 바람의 신 엘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 뒤 안인 안무와 결합해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 엔키를 낳았습니다. 공기의 신 엘릴은 자신의 어머니인 땅의 신을 아내로 삼아 달의 신 난나를 낳았고, 난나는 해의 신 우트를 낳았습니다. 엘릴과 키의 결합으로 다른 모든 신이 태어났던 거죠. 해의 신 우트는 빛을 더 세게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를 보면 하늘의 신 아니, 자신의 어머니인 바다의 신 안무와 결합해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를 낳고, 공기의 신 엘릴이 그의 어머니 키와 결합하여 모든 신과 모든 만물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모습의 근친상간으로 나오죠.
신의 기원에 대한 이런 신화는 당시 수메르 세계의 일면을 방영한 것입니다. 일례로 수메르 문명 최초의 도시 예레두에는 늪이 많은 갯벌이 있는데 거기 언덕에 도시를 만들어 인간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줬으며 그 갯벌의 이름은 압수라고도 하죠. 우르크기, 예리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바이드기가 끝나고 기원전 4500년경 예리도를 추월한 우루크를 중심으로 우루크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우루크는 인구가 5만에서 8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도시국가였죠. 고고학적으로 우바이드기에서는 우르크기의 대량의 물품이 수메르 은하와 수로를 통해 거래되면서 거대한 신전 중심의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규모를 벗어나 도시가 탄생했음은 이미 농업 외에 상업이 크게 발전했음을 뜻하죠. 이 시기엔 노예제도 또한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곧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탄생과 포로 획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우르크기의 수메르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상업과 교역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계획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수메르 쐐기 문자. 수메르 문명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자가 됩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문자는 기원전 3500년경 우르크에서 썼던 수메르 쐐기 문자가 되죠. 우르 사람들도 이 쐐기 문자를 썼으니 아브라함도 이 문자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신전을 지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에는 그에 거둔 곡식, 가축, 노예 등을 제물로 바치며 그 제물을 단순한 그림으로 기록해 두었죠. 이런 초보적인 문자가 상형 문자가 됩니다. 이것을 점점 간단한 기호로 바뀌었으니 이를 서령 문자라고 하고요. 글자의 선이 쐐기풀 모양이라 쐐기 문자라고도 합니다. 또한 농사와 분배, 거래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가 더더욱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르사원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보면 식량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문자가 지배층의 통치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업과 교육을 위해서도 문자는 필요했고요. 우리는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역사시대를 최초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점토판 문자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죠.